자, 구분구조법 얘기해 봅시다. 자, 구분구조법 끊어있는 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끊어 읽어야 됩니다. 구분, 나눠서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적을 구하는 거예요. 적을.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구분해서 적을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적이 뭔데요? 적. 가장 큰 것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면적. 넓이 말할 때 그 적. 알겠지? 면적, 넓이. 그 다음에 아니면 최적, 부피. 부피 구할 때 적. 이해 갑니까? 요것도 구분구조법.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자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추정이거든. 궤적 있잖아요. 궤적. 그 흔적, 그지? 그거의 적도 아마 이 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왜 곡선의 길이 구할 때도 이따가 적분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 적이랑 똑같은 적이라면 궤적도 적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좀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궤적의 적자는 무슨 적자인가? 알아보시면 됩니다. 알아보시고 요게 면적하고 최적을 실제로 일본 애들은 한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왜 일본 본고사 문제 있잖아요. 전 논술 문제를 출제하려면 사실 그 문제를 변형하거나 수능 문제 출제할 때도 그걸 좀 따오면 좋기 때문에 일본 본고사 문제를 푸는데 내가 그거 풀고 있으면 되게 똑똑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본어로 써 있거든. 일본어로 써 있는데 거기다가 수식으로 쫙 풀고 있으면 사실 남이 만약에 날 쳐다보잖아. 예를 들면 가족들이 이렇게 봐. 그러면 오, 아빠 일본어 할 줄 알아? 막 이런 식이에요. 알겠지? 일본어 못해요. 일본어 하도 못합니다. 근데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프 함수 fx 써 있고 거기 앞에 무슨 식이 써 있어. 그 다음에 면적인데 면자 어떻게 쓰는지 알지? 얼굴 면자 아세요? 얼굴 면자? 그 한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졸라 복잡한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얘기구나. 구하면 됨. 이러면서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최적은 그 몸체에 관련된 그거 있잖아. 그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겁나 복잡한 적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닌데 똑같은 적자가 있으면 뭐 궤적이다. 뭐 이렇게 대충 풀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서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막 최대 대자 써 있고 오호 최대 알아요. 최자 이렇게 복잡한 거 하나 있거든. 거기 대 이러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일본어를 푸는데 그때 말하는 적을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는데 다 쪼개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넓이를 구하는 거에 패러다임이 하나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냐? 여태까지 여러분 넓이 구하는 거 뭐뭐 배웠다고 보시면 될까요? 사실 맨 처음에 최초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사각형이었지. 밑변 곱하기 높이. 그 삼각형은 그거 반. 왜냐면 쪼개면 반이니까. 여기까지 배운 게 끝이고 그 이후에는 다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넓이 구하는 거는. 맞습니까? 다 거기에 직각들이에요. 딱 하나 예외가 되는 게 원인데 원은 사실 여러분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외웁니다. 파이 r 제곱이다. 아니면 부채꼴의 넓이가 RL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는 거는 알려주고 외우지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지가 지금부터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삼각뿔의 부피가 삼각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거는 유도가 돼요. 여러 가지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면 유도가 되는데 역시 설명하지 않고 원뿔이 원기둥의 3분의 1이다. 여기서 저 사람들은 짜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인성 쓰레기다. 알겠죠? 안 된다. 그쵸? 저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가 지금 물론 양아치일 수도 있지. 안 탔는데 씨발 차 졸라 막히네 이러면서 삥 한 다음에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다고 보기에는 그 다음에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아닐 거라고 보고 부디 무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죠? 다시 왜 그 원뿔이 원기둥의 3분의 1이라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금만 이름이 뭐더라? 금마라고 하면 안 되지. 유명한 사학자인데 이 들어봤죠 이거 원뿔이 전체 원기둥이 얼마라고 부피가? 3분의 1이고 여기 9를 때리면 요 9를 때리면 원뿔하고 9하고 원기둥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대 3이다. 이게 너무 깔끔하고 아름다워서 묘비에 새겨달라고 했던 분이 계셨죠? 그게 아르키메데스인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 이후의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묘비에다 이딴 거 새겨달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을 정도로 새삼스럽게 생각해보면 되게 희한하기도 하죠. 원뿔하고 9하고 원기둥이 어떻다고 1대 2대 3이라는 거야. 딱! 약간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칼같이 1대 2대 3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의 부피를 구하거나 얘의 부피, 원뿔이나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도 구분구조법 없이는 사실 정확하게 유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삼각뿔이나 삼각기둥 같은 경우는 얘를 자르면 부피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원뿔을 3개 합치면 얘들아 이거 돼?
내가 원뿔 3개 줄 테니까 너네가 잘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원 기둥 만들 수 있겠어? 원은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삼각 기둥은 돼요. 그게 삼각뿔을 3개 이렇게 잘라서 갖다 붙이면 딱 돼. 근데 얘는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필요하겠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 볼 거예요. 사실 뒷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시작하기 전에. 구분 구적법이 진짜 웃긴 게 원래는 적분을 여러분이 수투에서 배우기 전에 원래 항상 이 교육과정 전에는 항상 적분이라는 걸 가르치면 구분 구적법을 가르치고 넓이를 이제 거꾸로 미분하는 적분과 미분의 역연산이 점을 가르쳐가지고 그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면서 적분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발전이 구분 구적법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한쪽에 있었고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적분 생각하던 사람들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그 둘이 하나라는 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밝혀지면서 대박 이러면서 끝나는 거였었어요. 사실 되게 이렇게 뭔가 장엄하고 웅대한 그런 느낌, 웅대한이 맞나? 장대한? 웅엄하고 장대한? 하여튼 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딱 끝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려워하는 거야. 저 구분구적법이 실제로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 파트에서 되게 어려워하니까 아싸리 그럼 저거 이과형으로 빼자. 이러면서 이제 이과들만 배우는 걸로 미적분으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구분구적법은 수투에서는 안 배웁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이런 충, 그러니까 허세충. 요즘에는 씨발 적분을 배우는데 구분구적법 없이 적분을 배운다면서요? 진짜 수학교육 말세다. 뭐 이런 새끼들이 진짜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선생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진짜 많은 거야. 사실 구분구적법 없이 엄밀한 적분 정의한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는 구분구적법과 그 적분의 그 오묘한 원리를 깨달았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수투를 배운 새끼들은 진짜 반만 아는 거라는 둥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정작 교과서가 쓰여졌다는 건 무슨 뜻이니? 사실 구분구적법 없어도 그 넓이를 정적분이 의미한다는 것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으니까 교과서가 그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야, 너네 뭐 몇 년도 교육과정이라며? 너네 그 구분구적법 따로 뭐 나중에 배우고 이건 먼저 배웠다며?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런데 문제 없는데요? 그럼 또 그럴 거야. 아, 그거 수학 선생님 진짜 뭘 모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그거 아니고 그냥 허세충입니다. 알겠죠? 허세충이에요. 나는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나는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선생님들끼리 이제 밥 먹고 얘기하다가 나온 거야. 야, 근데 구분구적법이 왜 꼭 필요한 거임? 나중에 배워도 전혀 문제 없는데? 교과서도 그렇게 쓰인 거 보니까 논리적으로 문제 없는데? 이러면 이제 그치 라고 했는데 그렇게 동의했던 선생님들은 예를 들면 내가 파이널 작업도 같이 하고 해설 작업도 같이 하는 뭔가 서로 수학적으로 실력이 문제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된 선생님들끼리는 그게 동의가 되는데 인터넷만 꼭 들어가 보면 막 구분구적법을 모르고 적분을 지라지라 이런 놈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나더라도 일단 여러분은 구분구적법도 제대로 알겠지만 꼭 알아야만 적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구분구적법 때문에 생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1단원에 뭐 있어요? 1단원에 수열의 극한이 있지. 1단원에 수열의 극한이 있었고 그 밑에 급수가 있지. 왜 있는 거야?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그게 구분구적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오려내가지고 없었다고 쳐요. 문제가 되는 파트가 딱 어디 하나 있다고? 구분구적법밖에 없어요. 미분 정의하는데 수열의 극한이 왜 필요해? 함수의 극한이 필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들어간 이유도 뭐야? 급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교육과정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 한 번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 구분구적법 덜어내면서 수열의 극한과 급수 덜어내면 정말 미분하고 적분만 남겠지. 말 그대로 단원명이 미적분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서 요게 약간 죄책감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원의 크기를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놈까지 들어와야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구적법을 이해하시기 전에 요걸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잠깐 알고 넘어가 보죠. 수열 AN이 증가하는 수열이에요. 알겠지? AN이 증가하는 수열입니다. 수열이 점점 증가해요. 자,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를 배울 때 그냥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건데 원래 엄밀히 증명해야 되고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된다는 건 뭐야?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증명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수리 논술 문제를 풀 때 요 내용이 나오면 증명을 해줘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건 증명하지 않는 걸로 하자로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라고 그냥 증명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할 거예요. 자, An이 증가 수열인데 모든 AN이 알파보다 같거나 작아요. 알파라는 값이 있어서 작아, AN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되겠니? 그럼 생각해봐봐.
다시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구분구조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 AN이 점점 증가한다고. 점점 커져요. 얘는 무조건 그 다음 항이 더 커져야 돼. 그 전항보다. 알겠지? 증가한다고. 근데 알파라는 놈이 딱 있어. 알파를 넘지 못해요. 이 자식은. 모든 항은 알파 이하여야 돼.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뭐야? 얘는.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AN은 뭐라고? 봐봐.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알파를 넘지는 못해. 그러면 얘가 양으로 발산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내려갈 수 있어? 아니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럼 얘는 커지긴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분명히 어떻게 될까? 무조건 중간에 껴야 되는 거,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왜 수렴해야 돼요, 선생님이? 라고 물어보면 자 지금부터 어려운 증명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논술에서도 안 시키고 수능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안 시키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네 직관적으로 이거 안 하다? 얘가 점점 커져. 알파를 못 넘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아씨 이러면서 어딘가에 딱 수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A는 수렴한다. 수렴한다. 동의하시죠? A는 수렴합니다. 이렇게 수렴해 주는 걸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동의가 안 되면 증명해 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 상황을 생각해 봐봐.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 다른 케이스를 나한테 대보던가. 진동한다던가 양으로 발산한다던가 음으로 발산한다던가 이런 게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야? 그냥 수렴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수렴을 하고 당연히 봐봐. 얘가 수렴을 하긴 할 텐데 그 수렴하는 값이 어딘가 있다 치자. 그 수렴하는 값은 알파보다 클까 작을까? 알파일 수도 있겠고 알파보다 좀 작을 수도 있겠죠. 알파 전후에 수렴할 수도 있잖아. 알파 빼기 0.1에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알파보다만 작다 그랬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알파보다 어떨 거라고 수렴하는 값은 알파보다 같거나 작을 것이다. 여기까지 동의? 오케이. 자, 이걸 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논의가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논의가 되게 쉬워요. 아까 전에 구분구조법 어렵다고 했잖아요. 구분구조법이 어려운데 어디가 어렵냐면 구분구조법의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구분구조법을 식으로 옮기면 그 식을 가지고 정적분 식으로 바꾸는 그 계산식이 어려운 거거든. 원리는 되게 쉬워요.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 연습을 따로 쪼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막 이것저것 섞으면 되게 헷갈려. 알겠지?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증간 함수를 하나 잡아줘요. y꼴 fx랑 증간 함수를 잡아주고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요런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런 넓이를 왜 구하냐?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부터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구조법이 뭐냐? 비정형, 정해지지 않은 곡선으로 만들어진 비정형, 정해지지 않은 영역 넓이 구하기입니다. 알겠죠?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뭐라고? 구분구조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곡선 형태로 만들어져서 직사각형 넓이나 아니면 반으로 쪼개기 이걸로 불가능한 이상하게 생긴 형태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야? 구분구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편한 게 뭐겠어요? 함수의 그래프 이하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함수의 그래프는 얼마든지 곡선을 이루면서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 이하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할 건데 함수라는 게 보통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할 거고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는 일정한 녀석은 어차피 사각형으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증가 감소하는 녀석이 있으면 쪼개서 증가 파트 따로 구하고 감소 파트 따로 구하면 되니까 증가 파트 구하는 거 하나만 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같은 원리로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증감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함수라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얘가 증가한다 라고 가정을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는 겁니다. A서부터 B까지가 있을 때 fx가 주어졌는데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 뭐라고? 우리는 끝난 거다 이거지. 실제로 우리는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S가 뭡니까? A서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면 된다.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이건 뭐라고? 미분과 적분을 활용하는 거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쪼개서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구분구조법이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나온 결과가 둘이 어떻겠니?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얘가 얘입니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어려운 게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일단 얘랑 똑같다는 걸 바꾸지 말고 얘를 쪼개서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해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어떻게 하는 거냐? 주어진 구간은 n 등분을 합니다. 자, 이게 얘기가 되는 거야. n 등분. 얘들아, n 등분이 뭐냐면 n개로 쪼갠다가 아니야. n개로 크기가 똑같이 쪼갠다야. 등분이 뭐야? 같을 등자잖아. 그치? 크기가 똑같이 쪼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건 또 참고로 역시 알아놓으세요. 이게 왜 자꾸 보라색이 자꾸 등장하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게 대학교 교육과정하고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대학으로 넘어가면 구분구조법을 이렇게 안 가르치고 조금 더 폭넓게 가르칩니다. 근데 너네 대학 교육과정에서 폭넓게 가르치는 걸 공부하고 싶니?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싶니?
딱 고등학교 거 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제가 덮어드리 보라색으로 처리할 테니까 알아들으세요. n등분이 아니어도 된다. 꼭 등분이 아니어도 된다. 알겠죠? 등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등분이 아니어도 된다. 동의? 다시 말하면 n개로 쪼갰잖아. 근데 n등분 한 다음에 나중에 n을 어떻게 보내냐면 보세요. 주어진 구간 몇 조각? 예를 들면 100조각을 냈어. 근데 n을 무한히 보내. 그럼 어떻게 돼? 각각이 다. 10,000조각분의 1, 10,000,000조각분의 1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이 폭이 어디로 가요? 다 0으로 가거든? 엄청나게 잘게 쪼개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걸 구분구조법, 교과서가 알려주는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수학에서는 등분 다 똑같이 쪼갤 필요는 없어도 각각의 폭이 어디로만 가면 0으로만 가면 설령 요 폭은 요만큼이 요 폭은 좀 더 커. 그렇지만 그래도 둘 다 0으로 가기는 가. 얘가 더 커도 등분이 아니어도 알겠죠? 그러기만 하면 다 된다. 알겠죠?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대학에 가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분구조법도 단순한 구분구조법이 있고 더 다양한 구분구조법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분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 얘기 곁다리를 좀 해볼까? 자, 해봅시다. 이거 뭔가 쉬운 얘기를 자꾸 놔두고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해서 결국에 알려주는 게 되게 안 좋은 수업법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문제야 씨발 들어오기 전에는 쉽게 가르쳐야 돼 딱 기본만 가르치고 빠지면 돼 이렇게 생각해놓고 또 와서는 그게 눈빛이 묘하게 그걸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쉬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건 무슨 말이지? 이러면 그때부터 호기심이 발동한 눈빛을 보이는 거야. 그럼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호기심은 꺽 누르고 억누르고 그냥 일반적인 기계적인 수업만 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나도 사람인데 재미가 없잖아 사는 게. 알겠지? 그 요 얘기 잠깐만 해봅시다. 옛날에 수능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거 수능 기출문제예요. 왜냐면 이것도 요 아이디어로 수능에서 묻고자 했었던 게 입이 근질근질했던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뭐를 걷냐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 뭐가 돼? 여기 1이 되고요. 여기 뭐가 돼? 여기 똑같이 1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를 1이 돼. 자 봐봐. 여기를 p만큼 자른 거야. p는 1보다 작은 값을 댄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쭉 가면 요 놈의 넓이는 얼마지? 요 놈의 넓이는 1에다가 1-p니까 1 곱하기 1-p라는 넓이가 나오겠지. 요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는 1보다 작은 p였으니까 p에다 뭘 때린 거냐면 p의 제곱을 때린 거야. p의 제곱. 알겠습니까? p의 제곱을 때리면 이렇게 쭉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다시 p 3승을 때리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때리면 얘네들이 다 등분이 있니? 등분이 아니에요. 요 폭은 1-p고 요 폭은 뭐예요? p 빼기 p 제곱이죠. 요건 뭐예요? p 제곱 빼기 p 3승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점점 분류를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점점 가면 폭은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좁아져, 넓어져. 좁아지지. 일괄적으로 p-이 되니까 폭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생긴 꼬라지는 구분구조법처럼 생겼는데 구분구조법이 아니고 등비급수 문제야. 그렇잖아. 실제로 첫 번째 넓이가 뭐예요? 첫 번째 넓이가 1 곱하기 p-1, 1-p야. 그리고 두 번째 넓이는 얼마예요? 두 번째 넓이는 요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높이가 얼마니? p를 집었으니까 p 제곱이죠. 여기는 뭐야? p에서 p 제곱을 뺀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다시 그 다음 놈도 마찬가지. p 제곱을 집으면 여기 p 4승이라서 p 4승이랑 뭐에서 뭘 뺀 거라고? p 제곱에서 p 3승을 뺀 겁니다. 이렇게 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뺀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이게 뭔 소리야? 는 때렸더니 뭐야? 초항이 1-p가 되고 공비가 얼마니? 1에서 p 제곱으로 갔으니까 공비가 얼마야? p 제곱 곱해서 여기도 얼마큼 곱해졌어? 여기는 p배만큼 커진 거지. 그러니까 p 3승만큼 가는 공비를 때린 거야. 그럼 여기서 1-p 3승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자, 요게 무슨 풀이야? 등비급수 풀이잖아. 전혀 구분구조법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p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p를 어디로 보낼까? 1-로 보내는 겁니다. 1-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지? 얘를 1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얘가 점점 1에 가까이 가도록 p로 보내는 거야. 그럼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갈 테니까 답이 어디로 가요? 답은 3분의 1로 가지. 여기서 뭐가 붙으면 p가 1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간다고 붙으면 이렇게. 알겠지? 3분의 1로 가는데 이 3분의 1이 얘들아 뭐야?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적분한 녀석하고 어때요? 서로 똑같죠? 근데 얘가
얘가 된다고 항상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얘를 통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꼭 등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각의 폭이 다 어디로 가요? 다 0으로 가기만 가면 어디로 간다고? 실제 넓이로 간다는 게 이미 대학교 수학에서 밝혀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 되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씨발 이거 등분 아닌데? 이거 구분구조법의 원리대로 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면 된다고. 물론 이게 이상한 오류입니다. 학생들은 크게 등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등분이 아닌데? 이건 구분구조법 쓰면 안 되는데? 라는 의문점은 애초에 갖지를 않아.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오버하고 있는 거냐면 의문점은 안 갖는 애들한테 의문점이 만약에 생기면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전혀 와닿지가 않아.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대다수의 학생이야.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100명을 가르치면 그 중에 한 명이 쌤 근데 우리가 구분구조법 정확하게 개념 정리할 때는 등분이었는데 갑자기 등분 아닌 케이스에서 구분구조법의 원리 적용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진짜 리얼 찐 받고 싶은데 보통은 그냥 수업해도 질문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안 나오네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수업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이 새끼들은 질문 안 할 거니까 모를 거니까 내가 굳이 말도 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너네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업하면 그렇게 한 번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대충 다 얼렁뚱땅 설명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통 안 되는 케이스가 특별히 두 개 있긴 한데 이 새끼는 어차피 모르겠지. 대충 된다? 그러면 애들이 오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수학하는 건 수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너네 직관도 대충 나랑 통하니?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거는 진짜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엄밀히 따져 드린 겁니다. 뭐라고? 핵심은 뭐야? 등분이 아니어도 되긴 돼요. 나중에 등분이 아닌 구분구조법을 보고도 이 넓이가 진짜 이 넓이로 갑니까? 라고 누가 궁금해할 때가 되면 그럴 만큼 여러분이 뭔가 논리적으로 엄밀해질 때가 되면 그때는 원래 안 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대학교에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된다고 보니까 수능처럼 답을 물어볼 때는 그냥 된다고 해서 풀어야지 그게 빠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등분하는 겁니다. 등분. 여기를 n등분 쪽에서 이렇게 등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큰 놈이랑 얘랑 작은 놈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초의 넓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당연히 SN보다 크고 TN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들어와요. SN과 TN은 뭐야? 잘게 쪼갰으니까 등분을 하면 그 녀석 중에서 작은 녀석을 구하는 거. 알겠죠? 그 녀석 중에 작은 녀석을 구하는 거.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 흰색의 넓이가 S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사각형들 넓이를 쭉 합치면 SN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TN이 더 돼야 되는데 TN 뭐보다는 작겠어.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보다 작겠어요. 당연히. 요렇게 자른 녀석, 요렇게 자른 녀석, 요렇게 자른 녀석. 그래서 자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누르륵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 TN을 비교하면 뭐가 더 크겠어? 당연히 TN이 더 큽니다. SN과 TN 중에서 뭐가 더 크다고? TN이 더 크고 SN이 더 작고 가운데 S가 있다는 거 100% 확실하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역시 참이니까 받아들이세요. 교과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SN은 증가합니다. 동의? SN이 증가할 거라는 거 느껴져? SN이 뭐라 그랬지 아까? 밑에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그랬지? 밑에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어떻게 쓰는데요? 그 얘기 안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왜냐면 꼭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가 복잡해. 그거 얘기하다가 지금 논리가 깨져.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깨져. 이런 거 알지? 왜 얘기하다 보면 디테일에 너무 집착해서 디테일 얘기 쫙 하다 보면 끝난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뭐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쯤 있지? 그게 디테일 너무 들어가. 그러니까 디테일 버리고 자 보세요. SN이 있어. SN 증가한다고. 증가할 것 같아? 생각하면 증가할 것 같아요. n을 2배로 늘렸다 생각해봐봐. 주어진 n을 2배로 늘리면 더 잘게 쪼개진 녀석이 되죠. 이렇게 잘게 쪼개진 녀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진 녀석이? 그럼 어떻게 돼? 이 넓이만큼이 어떻게 돼? 이 넓이만큼이 더 추가되게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추가되게 되니까 당연히 넓이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손들고 쌤 그럼 SN하고 SN 플러스 1에서는 뭐가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봐봐. SN은 이렇게 자른 건데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 더 미묘하게 더 잘게 자르게 되겠죠. 그러면 칸이 다 어긋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느낌상 SN 플러스 1이 왠지 더 클 것 같긴 한데 왜 정확하게 크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칸이 엇갈려 있으니까 이게 정확한 비교가 좀 힘들다고요. 근데 그냥 커요. 그냥 커. 알겠지? 교과서에서 그냥 크다 그랬다니까 그냥 큰 거예요. 여기서 왜요? SN과 EN은 큰 게 맞는데 N 플러스 1은 왜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증명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커요. 받아들이세요. 커요. SN은 커집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했잖아. n에서 2n 될 때 큰데 n 플러스 1 될 때 잠깐 작아졌다 커지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커져요. 여기서 남이 좀 병신같이 수업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직히 내가 여기서 안 짚어줬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보지도 않았을 거잖아. 원래 SN이 커집니다 이러면 커지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 이상한데? 근데 덮어라 이러면 이상한데 이 새끼 수업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흐름인데 알겠죠? 이게 맞습니다. 그럼 T는 어떻게 되니? T는 얘들아 T는 감소하죠. 여기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때리면 이만큼이 없어지잖아. 이만큼이. 그리고 점점점 줄 거 아니야.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T는 어떻게 돼? T는 감소한다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에 이게 구분구조법의 논리예요. 구분구조법의 논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자, 아까 얘기했죠. 얘는 증가하는데 SN이라는 녀석은 증가하는데 S를 절대 넘지 못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증가하는데 SN을 넘지 못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수렴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SN이 수렴한다. 알겠지? SN이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는 절대로 S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쪼는데 내려가지 못해. 이게 뭐야? TN도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TN이 수렴한다. 이게 논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렴을 어디로 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SN이 수렴을 하죠. TN도 수렴을 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마음 같아서 어디로 수렴할 것 같아? 100% 당연히 S로 수렴할 것 같다는 거지. 아니야. 논리적 비약이야. 아직까지는 S로 수렴한다는 자세가 안 나와요. 수렴하면 걔가 뭐보다 같거나 작을 거라고? S보다 같거나 작을 거다는 맞잖아. 근데 S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지. S 직전 앞에 값을 수렴하면 어떡해? 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은 안 돼.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려면 S보다 작은 놈으로 수렴해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점점 커지다 S에게는 못 미치는 그 앞에서 딱 멈추겠습니다. 이러면 병신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TN도 어떻게 돼? TN도 S보다는 같거나 큰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식에 덮여져가지고 논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보통 수식에 매몰된 나머지 논리를 다 버린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 기내리 문제가 나왔던 문제들은 다 이렇게 이 논리를 기반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뭘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tn과 sn의 차이를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tn과 sn의 차이를. 이거 보이니? tn과 sn의 차이? 차이가 뭐예요? 한 놈은 큰 사각형이고 한 놈은 작은 사각형이니까 요만큼이 tn과 sn의 차이입니다. 여기가 tn과 sn의 차이예요. 여기가 tn과 sn의 차이고요. 맨 마지막 녀석이 여기가 tn과 sn의 차이입니다. 이만큼이죠. 이 네모들의 합을 말하는 거죠. 이게 tn과 sn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네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싫고 여기서 등분을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등분했다 쳐요. 등분했으면 이 폭이 다 어때요? 폭이 전부 다 같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럼 얘가 일로 가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네모로. 너 일로 와.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지겠죠. 너 일로 와. 네모로 만들어지고 여기 네모 만들어지니까 이 tn과 sn의 차이를 확 합치면 어떻게 돼? 요 네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네모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해 갑니까? 아, 요 네모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FB에서 FA를 빼는 거야. 요 폭 뭐 FB에서 FA를 빼는 거지. 이렇게 FB에서 FA를 뺀 거지. 요 폭이 요 폭은 n분의 B-A가 된 거야. 이해 갑니까? B-A를 n으로 나눠준 거지. 이렇게.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야? tn과 sn의 차이가 되는데 자 봐봐. 어디로 가겠어? FB-FA는 뭐라고? 상수. 왜냐면 F가 정해져 있으니까 A, B 넘으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B-A도 상수. 근데 n이 점점점 커져. 어디로 가? 여기가 폭이 0으로 약할 거 아닙니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그죠? 그럼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밝힌 거예요. 아, 그래? 얘가 0으로 간다고? 얘가 0으로 간다고? 얘가 어디론가 갈 거고 얘가 어디론가 가는데 얘가 S 이상이고 얘가 S 이하라 그랬어요. 근데 둘이 똑같은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게 뭔 소리야? S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망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시든
아니면 네가 TN을 좋아해서 더 큰 놈에서 찍어 누르는 걸 좋아해서 TN을 구하시든 S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구분 구조법의 원리예요.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래서 논리적이 약간 완벽한 것도 알겠어? 그런 거 있잖아. 수학 선생은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란 사실을 강의 한 10년 하면서 깨달았어요. 솔직히 수학 선생을 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잘 푸는 거예요. 잘 푸는 거. 잘 풀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예를 들면 킬러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아무거나 갖고 와도 싹 풀어주는 거. 이게 개간지 아닌가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거꾸로 너네가 선생님한테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제야? 예를 들면 문제집 딱 주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때 선생님이 한 10분 동안 끄적끄적 하다가 선생님이 좀 더 고민해 볼게 라든지 아니면 잠깐 우리 같이 해설을 볼까? 뭐 이지랄 떨면서 이러면 이제 모든 신뢰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 이 선생님한테 과연 배워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맞는 말이지. 지는 수학하형 100점이 안 나오는데 이 새끼야 왜 100점 안 나왔니? 너 이래서 의대 가겠어? 뭐 이런 얘기하면 의대 가는 입장에 생각해보면 아니 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진짜 엄밀히 생각해보면 이젠 내가 현역을 뛰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잘 풀 필요가 없어.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알겠죠? 예를 들면 지는 해설 보고 막 공부를 했지만 그 다음에 얘한테 정말 잘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해설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안에 있는 숨은 뜻까지 파악을 하는 거지. 물론 이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잘 푸는 사람이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설명할 확률이 있지만 이런 케이스 되게 많지. 겁나 잘 푸는데 수업 못하는 케이스. 어디가 제일 많냐? 교수님들, 오케이? 제가 대학 다녀봤잖아요. 교수님들은 잘 하시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고 논문 썼고 뭐 세상을 밝혀나가고 계시겠죠. 수업은 어떤 줄 알아? 카이스트 수학과 교수님의 수업, 평균적인 수업의 모습.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죠? 말을 아껴요. 알겠죠? 일단 교수님들의 단점이 뭐냐? 너무 점잖으셔. 자, 봐봐. 내가 구분구조법 수업하는데 얘들아 이렇게 수업했으면 어땠겠니? 자, 오늘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까 됐어. 빨리 하라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요즘에는 영상도 2배속으로 봐야 속이 풀리는데 막 그 지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안 그래도 논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천천히 하면 잠이 와요, 사람이. 그래서 다 자다 깼더니 칠판 이만큼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 좋됐다. 이번에도 끝났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됐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잘 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내가 오늘 수업을 할 때 약간 신나 수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구분구조법에 설명하는 영상이 2개를 내가 봤다 유튜브에서. 왜냐면 사실 경력이 있는데 내 돈 내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보기가 좀 그래요. 돈 내고 선생님들 수업 잘 안 본단 말이야. 자,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성원 선생님하고 정승재 선생님이 구분구조법에 대해 설명해 준 영상이 있었어. 근데 그게 댓글에 자기는 고등학교 때 구분구조법을 이해를 못했는데 우연히 뜬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구분구조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있는 거야. 물론 거기서 반은 구라라고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유튜브는 안 보고 댓글 다는 새끼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별로 이해가 안 갔는데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듣다 보면 그냥 왠지 납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막 빨아준다고 막 이 댓글 답니다. 알겠죠? 그런 애들도 절반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강사 입장에서 뭐냐면 졸라 이렇게 뭔가 부러운 거야. 그런 말을 듣는 게. 안 그래? 사실 구분구조법 하면 정말 수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되게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논리는 맞아떨어지잖아? 사실 이거는 누구나 상식만 알아들으면 알아둘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어렵냐? 지금부터 이 SN 구하고 TN 구하는 게 잡스러워져요. 알겠지? SN과 TN은 식으로 쓰는 게 잡스러워지는데 그걸 빼고 나서 구분구조법의 논리는 되게 아름답고 깔끔하다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오늘은 꼭 예를 들면 여기서 앉아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너네도 마찬가지로 와 선생님 여태까지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인강으로도 배웠는데 오늘 구분구조법 원래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이건 찐이잖아. 그 유튜브 댓글 그 새끼는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뭐야. 그렇지? 근데 이제 찐이잖아. 그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사실 수학 강사 씨발 뭐 보람이 뭐가 있어? 애들이 이제 알았어. 나 이게 제일 보람인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나중에 되면 킬러 문제 같은 걸 풀리면 확인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미적분 30번이 6월 모의평가에 떴는데 너네가 맞았어. 씨발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오잖아. 근데 6월 모의평가 30번 맞으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걸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선생님 정말 구분구조법 그냥 막연히만 알고 있었는데 그 원리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소리를 딱 들는 순간 그죠. 상반기 보람은 다 개념 이해시키는 데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됐죠. 이해 가시죠. 진짜 가시죠. 그럼 이제 후반기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면 SN하고 TN만 뭐야? 식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SN하고 TN을 식으로 옮기는 건 구분구조법이 뭐라고?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의 원리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 앞으로 수리 논술 문제든 뭔 문제든 다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면적을 구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표시 호수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같은 논리를 쓰시면 돼요. 뭘 배웠으니까? 구분구조법을 배웠으니까. 이게 몇 년도 수리논술 기출이냐면은 2008학년도 고려대 수리논술 기출입니다. 2008학년도, 얘들아 2008학년도가 무슨 해인 줄 알아? 수리논술이 처음 시작되네. 알겠죠? 2008학년도가 수리논술이 사실상 처음 시작됐다. 물론 2005년도 이전에 중앙대에서 수리논술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수리논술은 일종의 약간 퀴즈 문제 같은 게 가까운 거였고, 이렇다하게 수리논술답게 만들어진 게 2008학년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넓이를 구하라고 시켰어.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구해야 구분구조법을 제대로 이해한 친구야? 수식 안 한다니까. 수식 안 해요. 구분구조법을 이해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여기를 등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분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다시. 여기가 제일 높은 폭이 있고 얘가 제일 낮은 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폭이랑 여기가 제일 높은 폭이 있고 제일 낮은 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당히 자연수로 때린 다음에 그걸 등분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뭘 세면 되겠어? 당연히 요거 사각형들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알겠죠? 사각형들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 갑니까? 사각형들 쫙 다 세. 자, 그럼 선생님 사각형이 안 되는 이상 여기 요런 애들 아니면 짜증나게 이렇게 걸린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있겠지? 그럼 걔네를 몇 개로 치면 돼? 5개로 치면 0.5개를 안 쳐도 돼요. 0.5개로 치면 대략적인 근사값이 나오는 거고, 요 구분구조법 SN과 TN의 원리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경계선에 닿지 않는 자식들로만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닿지 않는 자식들로만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걔가 뭐가 돼? 걔가 SN 역할을 하는 게 된다고. 사각형 중에서 닿지 않는 애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완전히 포함한 애들이 있겠지. 이렇게 포함한 애들이 있겠지. 걔를 뭘 구하면 돼? 걔를 TN을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TN의 보다 어떻게 해서 무조건 크고 얘는 작겠지? 근데 핵심적인 원리는 뭐야? TN은 점점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 더 작아지고 SN은 커질 거라고. 그리고 둘의 차이는 어디로 가요?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TN과 SN의 차이는 어디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요만큼이 될 거 아닙니까? 요만큼이.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확대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잘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생긴 도트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걔네들의 사각형 개수는 보세요. 여기가 n등분이 돼 있고 여기가 n등분이 돼 있잖아. 그럼 n 제곱분의 가 된단 말이에요. 넓이가. 근데 개수는 어떻게 돼요? 1차원적이야. 넓이는 2차원적인데. 그러니까 개수를 얼라 늘리면 어떻게 돼? 이 TN과 SN의 차이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마찬가지로.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SN의 극한값이 나온다고 당연히 호수 전체 넓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수리 논술까지 되는 거야. 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수식은 이제부터 얘기하도록 하고, 요게 구분구조법의 원리다. 콜? 이제 나한테 뭘 병신 같은 도형을 줘도 어떻게? 옛날에 제 이런 거 기억하셔 재밌는데,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옛날에 딱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논술 강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능 강의는 문제가 쉬워서, 그 당시 킬러 문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서 개나 소나 다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수리 논술 수업은 시험 문제만 공개되고 답도 해설도 채점 기준도 공개가 안 되니까 자료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지 첫 해였어요. 제가 2007년도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근데 2008학년도부터 논술이 시작되니까 자료 없이 갑자기 맨땅 헤딩하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잖아. 내가 대학 졸업했으면 나는 이 시험에 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맨 처음 수리 논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우후죽순 생기던 논술학원에 가서 자연계 논술을 담당 수리 논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원서를 냈더니 그래 하고 바로 뽑힌 거야. 왜 뽑혔냐? 뭐 스펙도 스펙이었지만 그 파이널 기간 있잖아. 대학별 파이널 기간. 논술, 수시 논술이 막 열리면서 막 파이널 반들이 연락이 많은데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생이고 뭐고 그냥 나를 뽑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논술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였거든. 근데 수학은 잘해요.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너 해. 이래서 딱 맡았던 반이 국민대 수리 논술반이었어요. 왜냐? 높은 대학은 다 기존 선생님들이 하고 이제 대학 다 졸업했으니까 국민대 반을 간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학은 잘하는데 애들을 몰라. 애들의 수준, 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딱 국민대 기출이 뭐 있었냐? 그해 모의 하나. 그리고 기출이 없었어요. 그해 모의가 딱 하나 있었던 거야. 왜냐? 그 전에는 친 적이 없으니까. 첫 해인데 모의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애들이 모의는 다 풀어봤을 테니까
모의의 유제 문제를 막 만들어 갖고 가야 수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의의 유제를 만들어서 딱 들어가서 여러분 모의는 다 풀어보셨죠? 반갑습니다. 남희종입니다. 하고 딱 물어봤더니 애들이 막 서로 두리번 거리는데 모의가 있었어? 이지랄인 거예요. 알겠죠? 요즘 같았으면 100% 애들 모의 안 풀고 온다라고 알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거지. 당연히 모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봤고 논술에 대한 기본기도 다 익혀놨지만 국민대학교 문제의 예상 문제를 원하겠구나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유제로 예상 문제를 만들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논술이 뭔데요? 뭐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의는 당연히 안 풀어봤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왜냐하면 구분구조법을 엄밀하게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서 첨삭받고 다시 쓰게 시키고 첨삭받고 다시 쓰게 시키고 계속 하니까 원래 이게 일주일짜리 월화수목금 특강인데 목요일까지 수업을 다 해버렸어. 와 좋댔다. 어떡하지? 이제 이거의 유제를 모의고사로 내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딱 때리고 있는데 근데 기가 막힌 생각이 딱 든 게 그 당시에는 100점 만점에 정말 얼처구니가 없게도 10점이 뭐였는지 알아? 창의성 점수였다. 10점이 창의성 점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면 점수를 받는 거야. 수리논술이 생기기 초창기라서 이게 뭐가 없는 거야. 원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이 풀이 말고 졸라 참신한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니즈를 반영해서 10%가 창의성 점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미 했어. 왜냐면 이거 구분구조법 하나 수업하는데 월화 수목 나흘이 걸렸기 때문에 금요일 날 수업을 가지고는 이제 뭐 새로운 주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창의성을 발휘해보자. 근데 창의성이 원래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잖아.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풀면 새롭게 풀 수 있을까? 이제 나 혼자 졸라 고민을 때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공을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정해진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공을 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져서 100만 번 던져가지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알겠어? 근데 그 쌤 어떻게 여기에 딱 골고루 딱 공이 다 골고루 분포하게끔 떨어뜨립니까? 그거는 내가 알 바. 알겠지? 자, 정해진 넓이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랜덤리 공을 던지는 시행을 10,000번 반복한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갔던 게 6,000번이다. 그럼 뭐야? 10,000분의 6,000번이 이 넓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비율의 추정이거든. 여기 들어가는 거에 대한 모비율 추정. 그걸로 풀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모비율의 추정을 겁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모비율 추정도 통계 맨 끝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겁나게 설명한다고 설명이 안 돼요. 씨발 외워. 지금부터 쓰는 답은 외운다. 왜냐면 이게 얘들아 진짜 농담 아닌 게 금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날 시험이야. 그럼 그때 무슨 씨발 수업에 의미가 있어? 이해가 뭐가 의미가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줄별로 똑같았어. 알겠지? 하면서 졸라 외우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정시 딱 논술을 치러 갔다? 그때 정시 논술이었거든. 정시 논술 치러 가니까 진짜 국민대도 미친 대학이지 사실은. 모의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낸 거야. 지네가 대학 수준을 아는 거야. 학생들 수준을 아는 거야. 내가 모의를 제공했지만 이 새끼들은 안 풀고 올 거다. 풀고 온 애들을 뽑겠다. 그만큼 더 열정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내 학생들은 어떻게 썼겠어? 구분구조법은 안 쓰고 모비를 추정으로 쭉 쓴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써줬으니까. 씨발 그래서 다 붙었어. 정말로 다 붙었어. 그래서 왜냐면 그 창의성 점수 10점은 따라올 수가 없는 점수잖아. 남들은 다 90점 만점에서 풀고 이제 그 90점 받기는 힘든데 이 새끼는 다 100을 받았으니까 다 붙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합격자 명단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 원래 연, 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씨발 국민대 합격자를 누가 이렇게 자랑을 하니? 근데 쭉 나만 보는 거지. 쭉 이런 저런 대학들 합격자가 쭉 있다가 갑자기 국민대 합격자가 9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개뿌듯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전단지 보면서 그냥 서영고 몇 명에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의대 몇 명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씨발 국민대 이거 다 붙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붙인 거잖아. 내가 붙인 거 진짜 리얼 찐 그 일주일 특강으로 붙인 거잖아.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학원에서 원장이 그래도 알아본 거지. 야 너 잘 가르친다. 그 다음부터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사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지 내 입장에서는. 그래야 더 그 시간표 뭔가 수준도 맞고 하고 싶은 얘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논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구분구조법 수업할 때 약간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게 2007년 8년이니까 한 15년 된 이야기지. 근데 이걸로 나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죠? 다시 하여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게 구분구조법이고 이 구분구조법을 식으로 옮겨서 실제로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 여기 SN과 T는 식으로 옮겨야 아니야? 옮긴 녀석이 이거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거로 바뀌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문제 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